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23일 수요일 아침 9시 13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또다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재료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전쟁 우려 정점을 찍는 그런 이슈가 나온 거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다라는 거. 근데 뭐 그 정점인 이슈라는 거를 생각해 보더라도 좀 낙폭이 좀 적다라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 시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시간적인 차이. 그러니까 아시아장은 좀 그 뉴스 때문에 좀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코스피가 2% 폭락 출발하고 그랬으니까. 어제 아시아는 좀 많이 빠졌는데 미국은 얼마 안 빠졌죠. 제 생각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어느 정도 전쟁 우려가 반영돼 있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죠. 말씀드렸다시피 푸틴이 침공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아시아장이 개장했으니까 그 이슈가 좀 신선하게 다가왔던 거고, 미국은 그 침공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거의 뭐 12시간, 13시간 가까이 있다가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개장했으니까 뭐 그런 충격이 좀 상대적으로 좀 덜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긴 합니다. 뭐 어쨌든 간 일단은 하락 마감하긴 했어요. 근데 솔직히 여기서 저는 뭐 추가적으로 막 이제 갑자기 전쟁 때문에 막 폭락을 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은 일단 좀 하반경 직성 혹은 뭐 하락이 잠시 멈추거나 일단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 정도에는요. 어젯밤에 그래서 그 다양한 이야기들을 드렸죠.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하반경직성이고, 왜 지금 이제, 뭐 갑작스러운 폭락이 없을 것 같고, 빅스 지수 뭐 이런 걸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빅스가, 여기 보시면은 어젯밤 말씀드렸다시피 32, 뭐 31, 여기 어딘가가 지금 보시면 어떤 저항 자리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여기를 곧바로 넘어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앞으로 고민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어제 밤부터 이제 그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어제 밤부터. 어제 밤에는 이제 근데 갭상승, 빅스가 갭상승 출발해서 음봉으로 밀렸고, 어쨌든 이제 그 중요한 저항 자리에 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몇 거래일 동안 테스트를 하다가 아래쪽으로 좀 안정이 될 건지 아니면은 더 이게 빅스가 급등을 할 건지 여기서 이제 며칠 동안 고민을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는 동안에 이제 그죠? 여기서 지금 고민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래서 시장이 막 당장 폭락을 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여기서 힘겨루기 해야 되거든요. 힘겨루기 하는데 시장이 폭락한다?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서 빅스가 이렇게 내려올지, 빅스가 추가로 더 올라갈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당분간 여기 어딘가에서 테스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뭐 나스닥이나 S&P 차트로 이야기를 드리면 똑같은 거죠. 이것도 전저점이란 자리가 있는데, 전저점이란 자리는 뭐예요? 지지선이죠, 지지선. 물론 뭐 어제 뭐 저점이 뭐 살짝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긴 했는데, 선물 기준으로 해서는요. 근데 어쨌든 이 자리는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지지선이란 이야기죠. 여기 직전 저점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 여기서 지난번에 5거래일가량 여기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걸 하루 만에 더군다나 해먹은 전쟁 이슈로, 더군다나 이제 깜짝 충격까지 나와. 전쟁 우려는 제 생각에 이제 더 이상 강해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여기에서 이제 좀 힘겨루기 혹은 뭐 하락에 쉬어가기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일단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냐, 방향성 결정에 있어서요. 일단 그런 이야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뭐 폭락, 추가적인 연속적인 하락 이런 건 뭐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그런 가능성은 일단 좀 낮아 보이고, 여기 주변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잘 해야 된다라 그런 이야기 드렸죠. 그걸 이제 빅스 지수 측면으로 그거를 이제 그 빅스 지수 보면서 말씀드렸고, 하나 이제 나스닥 차트 보면서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관점만 다른 거죠. 나스닥 차트 관점, 빅스의 관점 이런 식으로 본 거예요.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S&P 뭐 이런 것도 똑같죠. S&P도 뭐 굳이 안 봐도 어쨌든 똑같이 전저점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정도를 살펴봤고요. 어젯밤에 그 금리들은 이제 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가 이제 조금 좀 감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자산 선호가 좀 감소하면서 이렇게 아랫골이 달고 금리들이 일제히 올랐거든요. 이런 모습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 우려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앞으로는 좀 더 심화되긴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어젯밤에 무슨 소식들이 있었냐, 뭐 특별한 건 없었고, 여러분들과 보고 싶은 기사 몇 가지만 좀 가지고 나왔는데,
그죠? 일단 그래서 바이든이 반응을 하긴 했어요. 바이든이 그래서 드디어 러시아가 침공을 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이게 적합한 대응이라 생각하세요? 좀 에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겨우 이런 생각이 딱 들죠. 이번에 일단 솔직히 미국 같은 경우는 자존심은 많이 구겼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뭐 미국이 자존심을 구긴 거지 뭐 실리를 잃고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일단. 아무튼 다만 이제 뭐 전 세계 1등 큰형님 국가로서의 어떤 자존심 그런 거는 많이 구겨지긴 했죠. 아무래도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다 군대를 밀어넣었는데 반응이 즉각적이지도 않았고 침공이란 언급도 굉장히 늦었고, 이게 저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한 대 맞았어요. 맞았으면은 그 맞은 즉시 뭔가 대응이 나가야지 이게 그죠. 그래야 좀 말이 되잖아요. 근데 맞고 나서 한 일주일쯤 있다가 너 왜 때려 이러면서 막 그제서야 그렇게 반응하면은 약간 좀 자존심 꾸기는 일이고 좀 그럴 수 있잖아요. 비슷한 관점이라는 거죠. 러시아가 국경에 군대를 밀어넣는 순간 바로 이런 이야기 했었어야 돼요. 너 침공하지 마. 넌 분명히 지금 침공을 했어 라고 이야기 했었어야 되고, 또 그리고 뭐 러시아 은행 두 곳 전면 제재 이 정도가 아니고 누가 봐도 충격적일 정도의 어떤, 저는 어떤 뭐 예시는 잘 못 들긴 하겠는데 어쨌든 뭔가 누가 봐도 충격적일 정도의 그런 제재를 바로 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너무 늦었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튼 자존심은 많이 구기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근데 이제 앞으로 뭐 지금 우크라이나 이슈 이런 건 솔직히 좀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 어쨌든 지금 자존심 구긴 것 때문에 이 다른 일들이 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저는 일단 우려로 작용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미국이 땅 뺏어 먹는데 가만히 있네? 라는 걸 이제 지금 보여준 거잖아요, 전 세계에.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이 그럼 앞으로 가만히 있겠어요? 러시아 땅 뺏어 먹는데 가만히 있네? 그 중국이 그럼 우리도 대만을 한번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튼 아예 그런 예시를 안 보여주는 게 좋은데 지금 어떤 미국이 약해 보이는 그런 예시를 지금 보여준 거죠. 아무튼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게 뭐 국제정치적으로 해서 미치는 영향은 조금 좀 클 것 같긴 합니다. 예. 뭐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미국이 지금 뭐 미국 입장에서 뭐 어떤 그죠? 그 실질적인 손해를 본 건 없죠. 어떤 실리를 잃은 건 없죠. 다만 자존심을 많이 구겼는데 어쨌든 그것도 조금 좀 씁쓸한 모습이긴 하죠. 이 정도까지를 봤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의 반응이 시큰둥해요. 시큰둥해. 사실상 이제 이거는 이 정치 외교적인 이슈지 이게 막 전 세계의 흐름을 결정하고 일단 뭐 그런 이슈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마치 생각해 보시면 2020년에 그 맨 처음에 전염병 터졌을 때처럼 막 갑자기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되고 솔직히 아직 그런 이슈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건 이제 일시적인 국지전 이런 양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식은 이거 일단 뭐 물론 국제 정치적으로는 이게 큰 사건으로 비춰지긴 하지만 이게 엄청나게 큰 그런 파급력이 큰 그런 걸로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어떤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거 지금 연준의 입장도 이게 지금 맞는 것 같아요. 연준에서도 지금 딱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에 대해서 저 이슈가 심각해서 우리는 금리 인상을 못할 것 같아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어요. 아무튼 연준이 지금 요즘에 좀 조용한데요. 연준은 이 첫 번째 우크라이나 그런 갈등이 이제 저 말싸움 할 때 있죠. 말싸움 할 때 그때쯤에 연준이 이것 때문에 금리 인상을 미루고 뭐 그런 걸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연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계속 누구예요? 그 매파적인 사람 있죠. 볼라든지 하여튼 그 아저씨가 계속 전쟁 립서비스 말로 싸우는 그 와중에서도 계속 나와가지고 연준은 계속 금리 인상해야 되고 올해는 1% 이상 올려야 되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꾸준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연준 입장에서는 계속 어쨌든 금리 인상, 연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전쟁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플레 우려가 자기네들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금리 인상 속도가 늦어진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국지전 양상이 지금은 뭐예요?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국지전 때문에
전반적인 그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뭐 각종 원자재들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두 나라가 싸워버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뭐 유가도 오르고 식료품 값도 오르고 다양한 가격들이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오히려 어쩌면 전쟁 이슈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을 못한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전쟁 때문에 금리 인상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인플레 때문에 그런 건데 아무튼 원자재를 수출하는 나라들이 그렇게 지금 지정학적 위기에 빠져 있으니까 물가 상승을 더욱더 부추길 수 있다. 물가 상승 부추기면은 연준은 금리 인상을 더욱더 빨리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아무튼 그죠? 전쟁 위기 나면 연준이 금리 못 올릴 거다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시나 모르겠는데 오히려 전쟁이 금리 인상을 가속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우리 생각은 해보자고요. 일단 기사 두 가지 봤고, 그래서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점검할 만한 거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반등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일단 하락은 일단 일시정지 되면서 빅스가 일단 좀 저항을 테스트할 것 같다고요. 며칠간 지나고 나서 이제 봐야 됩니다. 며칠간 지나고 나서 여기 테스트해서 반등을 할지 아니면 재차 하락을 하면서 박스권 완전 붕괴시키면서 시장 죽일 건지 잘 살펴봐야 돼요. 근데 일단 분위기는 안 좋다, 그죠? 반등했다가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붕괴시킬 수도 있고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아직까지 이게 진행 중인 겁니다. 지금 테스트가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초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미국이 지난번 폭락으로 저점 만들어 놓고 여기서 지금 박스권 그리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거지. 이제 여기서 잘 해야지 이제 이게 폭락이 나오고 아래쪽으로 붕괴가 되는 거지. 아직까지는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결론 난 거예요. 다만 지금은 아래쪽으로 갈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뿐이지 아직은 박스권이에요. 아직은 어디 붕괴시키지 않았고, 물론 선물 기준으로는 저점이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종가 기준으로 어디서 거래되고 있냐, 아직 의미있게 붕괴한 거 아니잖아요. 박스권 하단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아무튼 박스권 하단, 뭐 대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스권 하단, 상단, 하단, 상단 이렇게 보고 있고, 나스닥도 하단, 상단, 하단, 상단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단 자리에 내려왔으니까 아직 박스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천천히 해야 된다. 천천히. 그리고 지금 지지선 부근이니까 하락이 일단 멈추거나 아니면 반등도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긴 해야 돼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지선까지 다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전쟁 우려는 더 심각해질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란지 일단 하여튼 구경을 해 보자고요.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이제 윗꼬리가 조금 좀 달리긴 했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쯤에서 이제 생각을 약간 바꿔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아직까지는 국제유가가 오버슈팅을 봐야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젯밤 꼬라지를 보시면 95달러 부근에서 일단 어떤 저항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지금 국제유가는 제가 봤을 때 한 89달러, 90달러에서 89, 90에서 95달러 정도 박스권이라고 일단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9, 90 박스권. 90 넘어가면 이제 오버슈팅으로 갈 수 있고 89 붕괴되면 숏배팅 해볼 수 있겠죠. 일단 이런 생각으로 조금 좀 바꿨습니다. 일단 당장은 박스권 안에 와 있고요. 박스권 넘어가면 오버슈팅, 박스권 붕괴되면 추세 전환 가능성을 한번 열어놓고 보자. 이런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금값도 어제 오르다가 다시 떨어졌죠. 전쟁 우려가 어쨌든 어제 주식시장은 하락했는데 전쟁 우려가 이제 조금 좀 누그러드는 듯한 일단 뭐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일단 그죠? 갭 상승을 했네요. 오히려 재밌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코스피가 거의 2%, 뭐 1.5% 가까이 빠졌는데 결과적으로 어제 하락으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넘어간 그 이슈가 반영이 됐다라고 지금 보니까 오늘 아침 갭 상승을 한 거겠죠. 하여튼 지금까지는 계속 갭 하락을 했었는데 최근 며칠 동안요. 이런 갭 상승은 오히려 어쩌면 하방에 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뭐 갭 상승을 해야 음봉도 만들어낼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높아질 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특별히 드릴 말씀 없고 박스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 정말 깝깝하니까요. 이 안에서 어떤 큰 기대를 가지지 마시고 천천히 370 부근으로 올라오면 조금씩 숏포지션 매집,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일단 관망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어쨌든 360, 361 뭐 이런 자리가 붕괴가 돼야지 이제 아래쪽으로 더 가는 거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일단 좀 가만히 계셔보다 반등하면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이렇게 조금 튀어 올라오면 여기서 뭐 쇼포지션 매집 요런 거 조금씩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죠? 아직까지 미국 주식시장이 방향을 안 정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주식시장 방향 정해지는 거 보고 나서 코스피 움직여도 늦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 많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좀 전에 보여드렸죠. 미국 주식시장이 아직 박스권 안에 있다고요. 여기 안에서 놀고 있는데 아직 방향성 정하지도 않았는데 코스피가 움직일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은 다시 1250이란 저항 자리에 또 다시 갖다 붙이고 있네요. 참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냥 코스피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옆으로 계속 기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풋옵션들이 아직까지 건전하네요. 풋옵션들이 아직까지 뭐 건전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죠? 풋옵션들은 저점 짜불짜불 높아지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 콜옵션들은 자꾸 지지선 테스트하고 있고 지지선 테스트한다는 이야기는 약하다라는 거겠죠. 지지선 테스트는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좋은 것이겠죠.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요즘에 원달러 환율이 겁나게 빠지고 있는 게 뭐 왜 그런지는 솔직히 뭐 잘 모르겠는데 오늘도 일단 원달러 환율이 빠지고 있긴 하네요. 네. 어쨌든 그렇다라고 지금 뭐 대세에 큰 지장을 주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일단 지켜볼게요. 하여튼 그래서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1200원에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 만들어졌어요. 1200원에 이번에 고점이 높아져서 최대한 뭐 1205원, 6원, 1205원, 1206원 근처까지는 왔어야 좀 이게 상승 원화 약세 추세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좀 긍정적일 수 있었는데 이번에 보시면 1200원을 지금 굉장히 무거운 저항으로 만들어 놓고 내려오는 거라서 다시 1200원 돌파 한착하고 다시 이게 약세 추세로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기에는 시간이 좀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원화는 계속 요즘 강세로 흘러나가고 있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계속 위안화 영향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뭐 3월달 금리 인상 뭐 이제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FOMC까지 그거 지나고 나면은 뭐 좀 나아질 수 있겠죠. 하여튼 어떤 한 대선 후보가 기축통화국이다 뭐 원화가 뭐 기축통화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나 봐요. 그 대선 후보를 제가 뭐 비방하고 뭐 그럴 생각은 없는데 어쨌든 단지 이제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뭐 분석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한국이 곧 기축통화국이 될 거란 보도가 있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 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GDP 규모도 작고,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한 대선 후보가 이야기한 게 뭐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뭐 국가 채무 비율이 더 올라도 문제 없다라고 하긴 하는데 하여튼 개인적인 측면에서 한국은 여전히 재정적으로 굉장히 건전한 나라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한국은 조금 더 이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아져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긴 보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고 경제 규모도 워낙 작은 나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수출 주도형 국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그저 뭐 기축통화국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하여튼 그래서 국가 채무 비율 조금은 더 높아져도 되지만 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이 채무 비율을 좀 보수적으로 가져갈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그죠? 뭐 35개국 선진국 평균 83%라고 하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51%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국가 채무 비율이 올라도 그다지 큰 문제는 없고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긴 하다는 생각이긴 한데요. 아무튼 이거 그렇다라고 해서 너무 지금 타이밍에 이거를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을 여기서 높여버리면은 지금은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솔직히 국가 채무 비율 높아져도 되는데 지금 이거 국가 채무 비율을 높이기는 타이밍이 좀 좋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번에 미국이 뭐 금리 인상 해가지고 경제에 무슨 문제 생겼을 때 그런 때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을 우리나라가 확 높이면서 경제에 좀 부양책을 써주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쨌든 지금은 채무 비율을 높일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긴 하네요. 아무튼 뭐 정치 이야기란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어디까지나 분석의 측면에서 금융시장 보는 분석의 측면에서 한마디 해본 거고요. 아무튼 기축통화국 절대 아니고요. 기축통화 가능성도 없습니다. 한국은요.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 실제로 그죠? 20년 6월부터 해서 21년 6월부터 해가지고 원화는 6개월 거의 한 8개월째 지금 약세 추세 보이고 있는 거예요. 기축통화가 무슨 기축통화는 절대 아니죠.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 밤에 뭐 특별히 경제지표 발표 이런 것도 없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는 계속 조용해요. 그러니까 전쟁 우려가 계속해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하여튼 미국은 지지선 주변에 와 있고 한국은 답답한 박스권이고 여유롭게 하여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급하게 움직여봐야 남는 것도 없고요. 어제 참 옵션이 어제도 외국인 개인 풋옵션 수급이 막 300억 이렇게 찍혔는데 어쨌든 이것도 좀 약간 좀 그냥 몇몇 세력의 투기 세력들의 장난인 것 같아서 그것도 말씀 안 드렸어요. 딱히 지금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게. 하여튼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